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TBS TV가 봄을 맞아 새 단장을 했는데요. 저희 안전지대 119도 멋지게 바뀐 스튜디오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프로그램으로 새 마음 새 각오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정보를 많이 캐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서 안전불감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저희 안전지대 119가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조한 봄철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산불과 봄철 졸음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안전 환기 시간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먼저 뜨거운 화재 현장으로 안전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든든한 시민 지킴이 119 구조대와 함께 지금 출동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 한번 봐주세요. 네. 저희 스튜디오가 멋지게 봄 단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방송이 되겠다는 새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요. 어떠세요? 네, 서울이 이렇게 한눈에 다 보이고요. 네. 또 이렇게 지하철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새 단장을 한 스튜디오에 앉아 있으니까 기분도 새로워지고요. 또 우리 시민들에게 더 유용한 안전 정보를 많이 전해드려야겠다는 각오가 새롭게 막 생겨납니다. 네. 이 아나운서님과 제가 서울은 물론이고요.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해지는 날까지 새 각오로 더 열심히 뛰기로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이렇게 새로운 각오를 다지시니까 저 역시 새로운 힘이 납니다. 교수님, 근데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지 부쩍 산불 뉴스가 많아져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더욱이 지난달 27일에는 화성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서 불을 끄던 소방용 헬기까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있어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바로 일주일 전 일요일이었는데요. 대학에서 장차 소방관이 될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 역시 그 뉴스를 듣고 마음이 참 아팠는데요. 네. 산불 진화에 동원된 민간 헬기가 진화 작업을 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추락을 예감한 헬기 조종사가 한창 산불을 끄고 있는 소방관들이 많이 있는 곳을 피해서 헬기를 공터로 몰아서 추락해서요. 소방관들의 희생을 막았다는 뉴스를 듣고 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 큰 화를 막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킨 헬기 조종사의 큰 뜻이 헛되지 않게 온 국민이 산불 예방, 나아가서는 화재 예방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되겠습니다. 올해 초 1월 30일 전북 김제, 금산사 인근에서 추락한 산불 진화 헬기도 이번에 추락했던 헬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밝혀지면서요. 소방 헬기의 안전 문제가 다시 한번 큰 화두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네, 그만큼 산불은 한 번 났다 하면 헬기가 동원돼도 끄기 힘들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데요. 이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지는 만큼 항상 산불 조심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밤 12시 47분, 서울 구로구 경서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지붕 위로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요. 이미 걷잡을 수 없게 퍼진 불길은 옆 주택으로까지 번지면서 속수무책으로 타들어가고 있어 119 소방대원이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거주자 한 명이 미리 대피하고 옆집은 비어있는 상태라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1시간 만에 불길은 완전히 잡혔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주방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밤 10시 18분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에 있는 시장 내 채소 경매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매장의 업무용 컨테이너 박스에서 불이 시작됐는데요. 전기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터지면서 불이 붙기 시작해 119 소방대원들이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업무용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오후 4시 9분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에 있는 제분회사 쓰레기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누군가 피우다 버린 담뱃불이 창고 옆 쓰레기장에 떨어져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화재로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며
제분 회사 근처에 있던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몹시 건조한 날씨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일은 곧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자정을 1시간 앞둔 밤 11시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불암산에서 등산객들의 담배꽁초가 원인이 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소방차량 56대와 119 소방대원 260명이 밤새 진화 작업을 펼쳤지만 3시간 만에 축구장 3배 규모의 임야가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다양한 화재 사고 영상을 보니까 정말 안전에 관해서는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화재들 역시 건조한 봄 날씨로 불길이 더욱 빠르게 번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싹 마른 낙엽에 담뱃불이 떨어지면은요, 네. 어렵지 않게 불이 붙어서 산불로 커지기 십상인데요. 특히 화재 사고의 원인 중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아무 생각 없이 던져버린 담배꽁초입니다. 네,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서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그거 말고 이 푸르른 우리 산을 지키기 위한 산불 예방 안전수칙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역시 당연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되는데요. 네. 산을 오를 때 화기 소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상식 같지만요. 이러한 기본 중에 기본을 망각하고 등산을 갈 때 라이터나 버너 같은 취사용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 화기가 없으면 산 정상에서 라면 끓여 먹기와 같은 위험한 낭만이 생각조차 나지 않는데요. 주머니에 라이터가 있으면 담배가 피고 싶고요. 또 배낭 안에 버너가 있으면 라면이나 커피 생각이 네. 나기 쉽습니다. 한마디로 산에서는 불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등산 시에는 식사는 도시락이라든지 김밥으로 준비해 가시고요. 네. 또 비상식량으로도 초콜릿이라든지 육포, 과자나 사탕 같은 끓이거나 데울 필요가 없는 것들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입산객들이 갖추어야 할 산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산에서 불을 함부로 다루면 산이 정말 화를 내는데요. 그게 바로 산의 화, 즉 산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산이 노여워하는 화가 바로 불화, 즉 산불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산불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은 예의를 지키지 않고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벌을 주는데요. 네.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산불로 경징을 하게 되고요. 또 등산화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낙상사고로 경고를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산에 오를 때에는요, 불조심, 발조심, 또 몸조심하라는 안전경고 수칙들입니다. 네. 오후 4시 28분 서울 노원구 덕릉로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동 휠체어가 엘리베이터 통로 아래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통로 바닥에 전동 휠체어가 넘어져 있는데요. 전동 휠체어를 몰던 70살 노인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 전에 오작동으로 열린 엘리베이터 문으로 무심코 들어가다 1m 아래 엘리베이터 통로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1층 높이여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정밀 조사 중입니다. 오후 1시 23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백화점 증축 공사장에서 승강기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증축 공사를 하던 중 승강기 적재 중량인 1.5톤을 초과해 5층에서 갑자기 승강기가 작동을 멈춰 작업인부 10여 명이 승강기 안에 갇히게 됐는데요. 119 구조대원들이 굴절 사다리 차를 동원해 5층에서 멈춘 승강기 안으로 진입, 갇힌 인부 19명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날이 풀려 그동안 추위 때문에 미뤄왔던 각종 공사들이 재개되는 이맘때에는 공사장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사고에 대한 대비부터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오후 1시 5분 서울 관악산을 등산하던 40대 여성이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산악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등산하던 여성이 가슴 통증과 현기증, 체력 저하로 인해 얼굴이 창백해지자 함께 등산 중이던 일행이 119로 다급하게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산소호흡기부터 갖다 대고 다리 마사지 등의 응급조치를 한 후 구조 헬기를 이용해 여성을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교수님, 아파트 엘리베이터 통로 사고부터 또 공사장 가설 승강기 사고까지
정말 아찔한 승강기 사고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짚어주시죠. 네, 승강기, 흔히 이제 저희가 엘리베이터라고 부르는데요. 네. 지난 10년 동안 엘리베이터 사고는 총 319건이 발생해서요. 3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중 사망자는 91명에 이르는 만큼 많은 엘리베이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제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선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거나 이렇게 충격을 주는 행위는 네.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단단한 철문으로 이렇게 보이는 엘리베이터 문 뒤는요. 그 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빈 낭떠러지 네.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단단해 보이는 엘리베이터 문은 그냥 문 위에 걸려있는 철문 2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문에 기댄다든지 이렇게 세게 부딪히게 되면요. 문이 이탈돼서 문은 물론이고요. 사람도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 떨어지게 됩니다. 술에 취한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엘리베이터 문을 단단하게 생각하고 세게 이렇게 부딪혔는데요. 문이 떨어져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통로 아래로 동반 추락한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엘리베이터 문은 그냥 걸려있는 약한 철판 2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영화에서 봐도 줄에 매달린 엘리베이터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보면은 엘리베이터 문은 그냥 가림막에 불과하고 사람이 타는 엘리베이터 박스가 도착하면 열리는 출입문에 불과하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문을 양쪽으로 열어젖히면 사람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 박스가 항상 그 층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박스는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요. 네. 각 층마다 멈추고 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이 박스인데요. 네. 마치 스크린도어 뒤쪽에 전동차가 항상 없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문 뒤쪽에도 사람이 탈 수 있는 박스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는 행위는 낭떠러지에 몸을 기대는 것 같이 아주 위험한 행위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사실 이런 안전 측면에서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투명한 유리로 제작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투명 유리로 만들어 놓으면 엘리베이터가 그 층에 도착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시커먼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이나 비상정지 스위치로 장난을 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운행 중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거나 장난을 치는 행위 역시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입니다. 엘리베이터 박스는 그냥 줄에 매달려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마냥 튼튼하지만은 않은 조심해야 할 공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이용 시에 조심하셔야 할 것은요. 크고 무거운 화물을 싣기 전에는요. 반드시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엘리베이터는 줄에 매달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마냥 튼튼하지만은 않은 조심스러운 공간이라는 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녁 8시 2분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서부간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가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에 차선을 변경하다가 혼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인데요.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새벽 4시 53분 서울 동대문구의 전농로에서 덤프트럭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면했는데요. 경찰은 운행 중 트럭의 운전석 라이트 쪽에서 불꽃이 발생해 엔진룸까지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전 9시 18분 서울 성북구 화랑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본닛 근처에서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119 소방대원들이 신속한 진화에 나선 결과 인명피해 없이 불은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 부근에서 갑자기 불이 난 이유를 밝히기 위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는 이런저런 사고로 안전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수님, 그중에서도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맥주 500cc 한 잔이나 소주 2잔만 마셔도요.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앞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고 형량이 현행 징역 2년에서요. 3년으로 늘어나고요.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에는요. 최고 형량이 징역 3년에서 네. 징역 4년 6개월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5월 15일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음주하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 아예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3년에 처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에는 징역 4년 6개월로 형량이 1년 이상 늘어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무심코 마신 술에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 행복까지 흔들립니다. 우리들의 안전생활을 위해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교수님, 오늘 안전연구소에서는 방금 살펴본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졸음운전 사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졸음운전 사고 얼마나 일어나고 또 왜 위험한지 알려주세요. 네.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으면요. 네. 시야가 그만큼 흐려지고 좁아져서 상대가 잘 보이지 않아서 위험한데요. 졸음운전은 아예 눈을 감은 채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 위험성은 말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깜깜이 운전이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겠는데요. 졸음운전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또 졸음운전이 자주 일어나는 시간대는 언제인지 한국도로공사에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의 31%가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로 집계되었고 이는 사고 원인 중 1순위로 집계되었습니다. 과속사고 치사율의 약 2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벽 시간대인 00시부터 06시 그리고 식사 시간 이후인 12시부터 15시까지가 졸음사고의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량 특히 그 졸음사고가 심각한 수준인데 화물운전의 반복적이고 무리한 심야, 장거리 운행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그 교통사고를 보면 27명 사망했는데 그중에 17명, 63%가 화물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나타나서 화물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운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졸음운전 사고가 과속사고 치사율의 2배에 달한다고 하니까 정말 무섭기도 하고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벽 시간, 특히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는 시간대에는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또 새벽에 운반을 많이 하는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특히 졸음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눈꺼풀이 자꾸만 내려오는 이 졸림 현상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내려오는 눈꺼풀은 천하장사도 들어올릴 수 없다고 말할 만큼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이 졸음인데요. 이 졸음에도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졸음운전의 원인으로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피로형 졸음과 단조감형 졸음이 있습니다. 피로형 졸음은 피로 누적에 의한 인지, 판단 조작의 지체 등 사고 발생하기 쉬운 원인이 있으며 단조감형 졸음은 단조로운 자극이 되풀이됨으로써 긴장도나와 최면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야간 주행 시 핸들 조작이 적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가 누적돼서 졸리는 경우도 있고 쭉 뻗은 고속도로 같은 길을 주행하다 보면 이 단조로움에 졸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피로형 졸음은 말 그대로 몸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핸들을 잡았을 때 이 노곤함이 밀려와서 졸리는 경우고요. 네. 또 단조감형 졸음은요. 울퉁불퉁 시골길이라든지 또 꼬불꼬불 고갯길을 주행할 때 브레이크나 핸들이 조작이 많아서요. 졸릴 틈이 없는데요. 네. 고속도로 같이 일자로 쭉 뻗은 길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요. 브레이크나 핸들 조작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단조로움에 심심해지고 또 나도 모르게 졸음에 빠지게 되는 단조감형 졸음운전을 하게 됩니다. 네. 한마디로 브레이크라든지 핸들 조작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요. 긴장이 이렇게 풀리게 되고요. 또 심심해져서 자연스럽게 졸리게 되고 또 심한 경우에 이 최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가 단조로움으로 인해 최면에 빠지면 정말 위험해지잖아요. 운전의 단조로움이 최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새로운 안전정보도 알았네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 고속으로 달릴 땐 잠깐만 졸아도 큰 사고가 나잖아요.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위험성을 제대로 짚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차가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려가는 고속도로에서 잠깐 또 깜빡 졸아도 눈꺼풀을 1초만 감아도 사고는 날 수가 있는데요. 졸음운전의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졸음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약 30%의 치사율로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속 100km 주행 시 초당 약 27m를 가게 되는데
4초만 졸아도 약 100m를 주행해야 됩니다. 졸음운전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 100m를 주행하기 때문에 회피할 능력도 없고 그 충격량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이나 과속등 운전은 의식 있는 상태로 운전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100%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졸음운전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스키드밖에 없기 때문에 충격량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치사율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음주나 과속운전보다 졸음운전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 오늘 확실히 알고 가네요. 네, 방금 화면에서 나왔듯이 시속 100km로 달리는 상태에서는요, 4초만 졸아도 자동차가 100m 이상 이렇게 달려나가게 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몇 초간만 졸음운전을 해도 눈 감고 100m를 달려가 앞차 뒤를 들이받거나요, 가드레일을 부딪히거나 또 심한 경우에 부딪혀서 전복되고 또 교량리를 건널 때는요, 자동차가 교각 밖으로 뚫고 나가 강물이라든지 또 절벽으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또 졸음운전 사고가 일반 교통사고와 다른 것은요,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 즉 스키드 마크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위험을 보고 피할 생각이라든지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졸음운전은 한마디로 눈 감고 달려가는 죽음의 질주라고 말해도 될 만큼 무섭고 위험한 사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들을수록 정말 오싹해지네요. 자, 그렇다면 쏟아지는 졸음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뾰족한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졸음운전은 술에 취해 손발이 뜻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네. 음주운전보다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졸음운전은 한마디로 눈 감고 달려가는 운전을 포기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술 먹고 하는 음주운전보다 무서운 졸음운전을 막을 예방법을 동작소방서 119 긴급구조대에서 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운전을 앞둔 전날 밤 8시간 이상 잠을 충분히 자둬야 합니다. 또 공기순환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 졸음운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 뇌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운전 중 조금이라도 피로가 느껴지거나 졸리다면 그 즉시 차를 휴게소나 졸음 쉼터 같은 안전한 곳에 세우고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며 충분히 쉬거나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참아선 절대 졸음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휴식과 수면만이 졸음 운전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졸리는 즉시 쉬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분히 잠을 잔 상태에서 운전을 해라. 또 운전 중에는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켜서 머리를 맑게 하라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공기순환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면은요, 실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네. 그러면 운전자는 두통이라든지 또 집중력 저하를 느끼게 돼서요, 본인도 모르게 졸음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운전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서 맑은 공기를 차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네. 또 졸음을 참거나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졸리는 즉시 졸음 쉼터라든지 휴게소에 들려서 휴식을 취하거나 또 토막잠이라도 자면서 졸음을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에서 알아본 졸음운전 사고 위험성과 예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겠습니다. 이영주 교수님의 봄철 졸음운전 요점 정리입니다. 나른한 봄철 핸들을 잡는 운전자들에게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졸음운전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졸음운전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눈을 감고 달려나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보다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시속 100km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4초만 졸아도 100m를 달려가 앞차를 들이받기 때문에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킵니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창문을 자주 열어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며 운전을 하는 것도 졸음 퇴치에 도움이 됩니다. 2시간 운전 후 반드시 휴식을 취하십시오. 졸리는 즉시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 들러 쉬십시오. 스트레칭을 하거나 수면을 취한 후 다시 핸들을 잡아야 합니다. 동승자와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것도 졸음운전 사고를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동승자는 핸들을 잡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며 심심하지 않게 해야 졸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잠깐 감은 눈, 평생 감을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졸음은 절대 참지 말고 반드시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서 우리들의 긴장도 풀려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기로 유명한 명동역의 환풍구 안전점검을 해봤더니 철제덮개 연결 부위가 끊어진 곳이 많아서 사실상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이 됐는데요. 이런 안전불감증,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 싶습니다. 명동 일대는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한 만큼 안전점검에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네, 불과 1년 5개월 전에 일어났던 성남 판교의 테크노밸리의 환풍구가 붕괴되면서요. 환풍구 위에 올라가 공연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추락해서 27명이 다치고 사망한 일 모두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네. 그 환풍구 붕괴 사고 이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퉈서 환풍구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요. 더 이상 환풍구 붕괴 사고는 없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요. 지하철 환풍구는 여전히 지금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하루 유동인구 200만 명이 넘는 명동 중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호텔, 또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박업소 밀집 지역 인근 환풍구 덮개가 많이 부실하다는 것이 지적된 만큼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서 단 한 명의 환풍구 추락 사고의 희생자가 없어야 하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관광 한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지하철 환풍구 2,809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니까 이 중 706개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는데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보수 작업이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하는 작은 방심이 내일은 큰 사고로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라든지 사고 대한민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말이 하루빨리 없어져야겠습니다. 안전은 우리들의 공동 운명입니다.